그럼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는 노후를 금융자산으로 세팅되도록 시스템을 깔아놔서 여기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결국 부동산을 펌핑하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부양하는 인위적인 부양 정책들을 계속 쓰기를 지금 십수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 국가의 오늘날 기준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그거는 한국의 초저출산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저출산을 다루고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에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간에게서는 제가 이런 영상 내용들을 다루면은 폭락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자녀 2명을 둔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소멸을 향해서 가는 길을 환영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영상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미 너무 먼 길을 이런 상태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극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솔직한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재테크에 내몰려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연금제도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이 1980년대 시작할 때는 소득 대체 70%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연금을 내가 낸 만큼 그 개인이 낸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의 펀드로 담아가지고 사회보장기금처럼 사용되도록 세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내가 낸 연금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연금 운용이 채권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중심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연금 수익률이 올라가지 못했고 연금이라는 것이 다른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혁신을 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분담금 높이고 받는 시점을 뒤로 가고 이런 조삼모사식 개혁만을 해왔었기 때문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그런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지난 대선 때도 연금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때조차도 결국은 조삼모사 개혁 연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생각도 제대로 시스템이 자로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던 그 배경은 2005년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노후를 책임져 주진 못하고 일부 기저를 깔고 가고 미국처럼 소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가지고 가면서 소득의 한 40~50%를 차지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퇴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그 위에 일부지만 IRP 그리고 개인연금 등등 여러 가지 자산들을 층 위로 쌓아가는 그런 선진국 연금 체제를 그때 모티프화 하면서 우리나라 2005년에 퇴직연금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초를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 올라타도록 시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전에는 이제 퇴직금을 받았던 거를 지금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2005년에 시행이 되고 2012년에도 한번 크게 바뀌었는데 지금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은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잘 아실 건데요. 전체적인 퇴직연금 시장은 약 7대3으로 DB형이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B형은 근본적으로 그 퇴직연금을 사업주인 회사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퇴직연금 시장이 금융시장에 있는 관계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DB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연금들을 회사는 어디에다가 예치를 했냐면 다 예금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라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도 짜고 그래서 4%의 수익률을 추구해 왔지만은 퇴직연금은 지난 2020년대에 와서도 2%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퇴직연금이 예금이라는 거죠. 이건 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DB형이라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퇴하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확정급여를 줘야 되는데 지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연금의 반토막이잖아요. 너무 낮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못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국민연금은 그래도 한 13년에 2배 올라가는데 퇴직연금은 27년에 2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올리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은퇴하기 직전에 이 근로자들의 연봉을 좀 깎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기업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종용하고, 임금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디선가는 끊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회사의 공시자료 보시면 퇴직연금 부채라고 기업들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로 잡고 있는데, 그 부채만큼의 적립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퇴직연금 제도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나 낮은 예금 수익률 기반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급여 인상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채를 갖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연금을 어떻게 돌려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DB형 말고, 그래서 일부는 퇴직연금을 DC형이라고 확정 기여를 선택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확정 기여를 하게 되시면은 소위 펀드를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인 모두가, 근로자가 버핏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DC형으로 선택됐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가입하게 되냐면은, DC의 또 절반은 예금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전체는 대부분 다 예금 베이스로 돌아가고, 예금 베이스로 돌아가다 보니까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내고, 그 중에 소수, 정말 재능 있는 소수만 자기의 DC형을 잘 굴리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뭐 600만 명 넘는 가입자가 있고, 거의 근로자들 상당수가 그 상품에 가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연금 시스템 자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뭐 IRP랑 개인연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2층이 너무나 빈약하니까 결국 소득 대체를 하지 못하게 되고, 2005년, 7년에 개혁을 할 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그런 생각으로 개혁을 했지만, 그게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지난 20년간 거의 수익률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국가나 사회보장 제도나 연금으로부터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들이 2010년대에 들어서 중장년층에게 굉장한 노후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세대들은 국민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 대체율은 은퇴 임박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만 열심히 다녔는데,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중장년층이 회사를 열심히 다녀가지고는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고, 퇴직연금은 예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퇴직금처럼 활용을 해서 퇴직금을 써가지고 뭐 상가 투자하거나 오피스텔 투자하거나 질산센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거 갭 투자하거나 하다가 또 날리기라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노후가 어떻게 보면은 더 가난해지는 이제 그런 위기감에 봉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중장년층은 자연스럽게 회사를 더 다니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높아지는 중장년층의 노후 불안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때 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확정 짓는 법을 2013년에 통과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실제 시행은 16년부터 됐지만 13년에 그 법이 통과가 되니까 당시 57세 만 정년이었던 민간 사기업의 평균 정년 연도가 60세로 늘어나게 되면서요. 이제 이분들이 3년을 더 다니게 됐잖아요. 3년을 더 다니게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20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2013년까지 7.8%였는데 2014년에 곧바로 9%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실업률에서 큰 격차가 없었지만 20에서 29세 실업률이 유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중장년들이 3년 더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6년에 만 60세법이 확정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확정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17년도에 다시 9%대였던 20에서 29세 실업률이 거의 10% 가까이 치솟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에서 29세의 실업률이 크게 치솟은 두 번의 기간인 14년과 17년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만 60세가 확정적으로 선택됐던 그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해서 언감생심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저출산의 기저를 깔았고, 그리고 17년 이후부터 주택가격 폭등했잖아요. 그 당시에 주택에 대한 정책이
무려 한 2000년 초반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세팅했던 그런 정책들을 다시 썼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썼다고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폭증은 이렇게 가뜩이나 취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청년 세대들에게 거의 절망처럼 느껴졌을 거고요. 그런 절망으로부터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명징한 출산율 하락이 급격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연금 개혁했죠. 그리고 그때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가지고 무려 그보다 30년 전에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30년 전 소위 캐비넷을 뒤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어젠다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걸 끌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2007년 이후부터 지금 2024년 되는 요 시간까지 그러한 어젠다가 여러 정부가 있었지만 그런 정부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이제 되묻고 싶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 한국은 그 이후로부터 어떤 개혁과 혁신과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얻거나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슈로부터 동떨어져서 소위 거의 약 20년간 각자 도생을 살게 됐고요. 각자 도생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노후 연금은 보장을 안 해주고 내가 그럼 어딘가는 투자해야 되는데 결국 투자할 거는 주식과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분석왕에서 나중에 또 따로 말하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 대상이 많냐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요, 저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항상 한국의 3분의 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국을 넘어버렸고 지금 10%더 시가총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는 대만보다 훨씬 크지만 증시 시가총액은 대만이 우리를 앞질러 버렸고요. 물론 이게 TSMC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증시에 기대되는 그런 예상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증시로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식을 돌리라고 하니까 여기 뭐 돈이 들어올 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럼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2010년대 이후에 부동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왕 초창기 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노후 소득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중장년 이상의 세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거나 혹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노후가 파산하거나 빈곤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반대로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 위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으로 모인 금액만 순수하게 10조 달러 이상이고 미국 전체의 사적 연금은 40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50조 달러로 미국 GDP의 2.5배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한국 GDP의 거의 지금 1배 수준인 거랑 비교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401k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거를 받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끝없이 이 시장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는 노후를 금융자산으로 세팅되도록 시스템을 깔아놔서 여기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한국은 원래는 연금을 개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노후를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연금과 주식시장이 도태되고 부동산을 선택한 결과로 지금 부동산의 시장 자발적인 결과물에 따라서 가계의 선택을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결국 부동산을 펌핑하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부양하는 인위적인 부양 정책들을 계속 쓰기를 지금 십수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 국가의 오늘날 기준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그거는 한국의 초저 출산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금융시장을 키웠던 나라는 계속해서 기업이 커지고 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주식시장이라는 그 고유한 시장이 갖고 있는 효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부동산으로 고정자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게다가 주택 그 자체는 생산성 자산이 아니에요.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를 담는 그런 비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수가 위축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지금 십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결과물로 우리의 저출산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출산이 80만 명이 한 세대만 내려가도 28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80만에서 28만 명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면은 굉장히 여기서 의식해서 정책들을 나올 만한데 저출산 관련한 대책들을 다들 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국가가 저출산을 엄청난 위기로 느끼고 이거를 국가의 존폐가 달린 어젠다라고 의제를 선정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 정책을 끌고 가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동산 정책 내면은 알아서 출산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전히 얕은 레벨에서 이런 정책들을 내고 있는 게 지금 지난 여러 정권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많은 거를 진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정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걸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의도 국회에다 모아놨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만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한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년간 굉장한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고 각자도생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여유가 없고 그리고 종전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20대는 20대대로 어떻게든 탈한국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한 그런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이민이라든가 상속세가 낮은 지역을 찾아서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주권을 얻고 등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 말고도 그 얘기할 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우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성장을 먹으면서 좀 같이 자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제가 제일 공감했던 글이 한은에서의 그 텍스트였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성장 전략을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될 거냐고 한다면 이제 미국에 의존해서 아니면 미국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조차도 개별 민간 섹터에서 그러니까 개별 기업단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뭐 IRA 법령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미국이랑 국가적인 레벨에서 우리 예전에 한미 FTA 같은 걸 할 때 보면은요 한미 FTA 하는 모든 과정이 막 생중계되면서 어떤 게 쟁점이고 등등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소위 행정부가 거의 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거의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은 미국에서 만드는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해외에 있는 자국 업체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 리쇼어링을 해서 일자리를 그 나라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고용 출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오프쇼어링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제조시설을 전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끌고 가면서 한국의 일자리를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더 없애는 정책을 민간 레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전히 냅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 레벨에서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개별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젠다가 하나도 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고 생산기지가 점점 해외로 가기 때문에 해외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기지가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거 그러니까 소위 이건 70년대, 80년대 수십 년 동안 그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혜택을 줬던 걸 지금도 많이 반복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IRA 같은 법령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거시적 운영 방향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소위 리더가 없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로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종국에 다시 한번 돈을 추구하게 되면서 뭐 지금 내가 뭐 이거저거 할 때가 아니라 정말 돈을 모아야 되겠다. 온통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을 갖고 있는 채 주식과 부동산에 내몰리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본의 사례가 주식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는 건 뭐냐? 이건 안전 자산이랑 대비가 되잖아요.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원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위험 자산은 위아래 확률이 있어요. 결국 하락의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은 근본적으로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지 되는데요. 위험 자산이 계속해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뇌가 사회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자세로 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포모는 언제든지 포모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어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이 길어나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자산이 소거되거나 하락하거나 상각되거나 결국 청산될 위험도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401k 퇴직연금을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운용력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DC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 각자 버핏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연금 아니라 개인 재테크조차도 이렇게 모든 위험 자산이 완전 노출돼서 전 국민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자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고 위험 자산이라는 건 결국 언제든지 그 본질적인 속내를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몇 년 더 지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가게들이 자산을 청산당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그 사회보장기금이라든가 그때는 그 노후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나라가 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내겠다는 거죠? 전 국민을 재테크로 몰입시켜 놓은 이런 시스템이 15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잘하는 사람,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부동산을 못하고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마치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것처럼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몸조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동산 아카데미에 주말반에 나가서 부동산 교육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 정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출산율 얘기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면은 제 채널에 이런저런 댓글들이 뭐 주로 다 응원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뭐 안 좋은 점을 너무 안 좋게 본다고 하거나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답글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째부심 채널에 광고도 안 받으면서까지 지금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이 컨텐츠가 정말 무료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지만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영감을 얻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지, 뭐 어떤 특정 자산의 등락에 제 이권이 걸려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며칠 동안 과거에 올렸던 저출산 관련한 영상들이 제 주변의 지인들이 굉장히 그걸 돌려보고 또 조회수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왔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정말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될 것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15년째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도 없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오늘은 좀 자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제도들이 순서대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런 걸 너무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영상은 많이 퍼지고, 모든 사람이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이 많이 퍼지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야, 이런 내용이 있었던데 너 혹시 들어봤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